안녕하세요. 블랙고시 마스터 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기출 한국사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유물이 뗀석기, 주먹도끼가 있고요. 사냥, 채집, 어로. 어로는 물고기잡이에요. 그 다음에 사냥이나 채집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니까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리사회고 이동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가락바퀴가 있는데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는 음식물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냉장고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가락바퀴는 옷 만들어 입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었으니까 농사지으러 나가거나 목축하러 나갈 때 옷을 입고 가야겠죠. 그래서 가락바퀴가 발달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청동기는요, 고인돌이 있는데요. 그것이 세우는데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군장의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은 이제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약탈 경제가 발달해서 그냥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뺏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생겼던 거죠.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으로 잉여농산물이 생겼는데 잉여농산물이라는 거는 벼농사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뭐 세상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농사는 좀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농산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농사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급사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거는 요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한 개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기출들을 보시면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 파트들을 다 같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비파형 동검 만주와 한반도 북부 고조선의 문화 범위. 그래서 이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먹도끼 나오면 구석기, 그리고 구석기 나오면 주먹도끼. 됐나요? 그 다음 방금 했던 거 비파형 동검 나오면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한 청동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간석기 농경과 목축의 시작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은 통일신라 파트인데요. 이게 2번 문제에서 문화 파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통일신라의 문화에 보면 원효, 의상, 해초. 사실 뭐 문화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불교라고 보기 제일 좋은데.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 다 스님이에요. 그래서 원효는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화쟁사상, 그리고 무예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무예가. 그 다음 아미타신앙 있고요. 그 다음에 왕호청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이 해초예요. 왕호청축국전은 인도까지 갔다 온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도가 그 불교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갔다 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유물로는요. 석굴암이 있어요. 현재는 석굴암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제 뭐 유리로 되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경주 석굴암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 하면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계속 단연간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민정문서라는 게 있어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했고 이게 조세 징수 자료예요. 그래서 뭐 말, 그 다음에 뭐 토지의 크기 뭐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통일신라의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장보고의 청해진 정도는 알아주세요. 알겠죠? 뭐 혹시 좀 더 기억할 수 있다면 완도 정도까지요. 자, 그러면 일단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미타 신앙 그리고 화쟁사상 불교의 대중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원효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보기 한번 분석하고 갈게요. 1년은 삼국유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삼국유사. 그리고 김부식은 삼국사기. 그리고 정약용은 목민심서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효는 정통신앙.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과정에서 팔만대장경. 이게 바로 불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초 나오죠. 그렇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한 뒤 각 지역의 지리와 역사, 풍속을 기록하였다. 이게 바로 왕호청축국전이에요. 됐나요? 동의보감은 허준이고요. 그 다음에 칠정사는 조선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뭐 춘추관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는 엄청 길어요. 500년이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둥근 천장과 불상의 배치, 통일신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이게 바로 석굴암입니다. 됐나요? 자, 장군총은 고구려 거고요. 칠지도는 백제 거예요. 그리고 임신서기석은 신라이고 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품제는 제가 그냥 한번 넣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신라의 제도는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즉 골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여기 있어요. 골. 이해되셨죠? 그래서 혈통에 따라 개인의 정치, 사회적 활동 범위가 결정했어요. 실제로 살 수 있는 집 크기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골품제예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정치 세력인데요. 이번에도 정치 세력 문제가 나와서 뒤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서 중앙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호족이 성장하여 지배권을 행사했고 선종과 풍수 지리설이 유행했습니다. 그 다음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는 쳐들어온 나라가 일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거란이 1번, 여진족이 2번, 몽고족이 3번이에요. 되겠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1차 침입, 서희의 외교단판 강동육주. 3차 침입, 강감찬의 기주대첩. 여진족은 이름을 바꿔요. 금나라. 그래서 금나라가 나오더라도 아 이게 여진족이구나만 아시면 되고요. 윤간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년여 만에 다시 반환했고요. 그 다음에 몽고족은 원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게 이름을 바꿨다는 말 자체가 이미 나라가 많이 발달됐다, 나라가 많이 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후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도 천도를 계획했고, 그래서 강화도 천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개경환도가 일어나면서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다니면서 삼별초가 항쟁하다가 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후가 무신 정권의 대표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그때 무신 정권의 대표였던 최후가 강화도 천도를 결정하는 거죠. 원래 천도하는 거는 수도를 옮기는 거라서 왕이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최후라는 사람이 했던 거는 여기는 무신 정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서희, 강동육주, 감간찬, 기주대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희, 거란, 강동육주. 그 다음에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삼별초. 그 다음에 해인사, 목판인쇄술, 팔만대장경. 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8만 개의 글자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8만대장경입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에서 이제 신지사대부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요. 답이 신지사대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려 말에 만들어져서 조선까지 이렇게 이어진 세력이어가지고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고려 말에 건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했던 세력으로 조선을 실제로 건국한 정치 세력이고요. 이들의 주장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은 정도전, 정몽주, 조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기반은 과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이제 과전법이 계속 넘어와요.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제가 참고하라고 적어놨는데요. 훈구와 사림이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이 훈구가 실제로 이 개국 공신들이에요. 개국 공신들. 그러니까 힘이 엄청 셌겠죠. 그리고 사림은 그냥 이제 지방에 있었던 중소지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어쨌건 이제 양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이 사림파고요. 그 다음에 훈구파들은 실제로 중앙 정치계에 진출을 해서 이제 왕을 도와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훈구의 이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사림이 이제 막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 중종의 친구였던 조광조, 중종이 엄청 조광조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여기 현량가 실시하고 공납제 개혁하고 공훈 삭제하면서 훈구를 공격해요. 근데 공격이라기보다는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는데 그러면 훈구 눈에는 조광조가 눈엣 가시겠죠. 그래서 훈구가 이 조광조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기묘사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기묘사화란 말 들으면 그냥 조광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러한 사림이 훈구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세력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근원이 서원과 향약입니다. 서원은 일단 두 가지의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제사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향약은 지방 자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림이 이러한 것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훈구가 없어지고 사림이 살아남는 상태가 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고려말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 성리학, 그 다음에 조준, 정도전, 정몽주. 이게 누구라고 했죠? 그렇죠. 신진사대부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소유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됐던 거는 과전법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지방자치제 얘기했죠. 그래서 향촌의 공동체 조직의 유교 이념을 결합시킨 자치규약은 바로 향약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중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을 등용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략과 실시, 공납제의 개혁, 부당하게 공신이 된 일부의 훈구 세력의 공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었다. 됐나요? 사림은 여러 차례의 사화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교육기관과 자치규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서원, 자치규약이 향약.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고려시대 정치세력 첫 번째 신라 말에 등장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보셨죠? 태조왕건이 실제로 호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은 문벌귀족. 문벌귀족은 음서제도와 공음전의 특권을 가졌는데요.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고요. 그 다음 음서제도는 한마디로 압밥백이에요. 압밥백. 그래서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 없이 관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무신정권에는요. 정중부, 최충원, 최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 적어놨으니까 꼭 암기하시고요. 권문세족은 친원파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정치세력도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신진사대부, 고려말 등장, 조선의 건국공신. 아까 성리학을 바탕으로 건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훈구파. 훈구파는 이 사대부 중에서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급진파예요.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고 계유정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즉위를 해요. 이게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 그래서 이게 여기서의 공신도 사실은 이제 훈구파죠. 그 다음 이제 살인파예요. 성종이 이때부터 이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했고 이들은 온건파 사대부로 이렇게 지방에 살고 있었고 중소지주였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사림이 아까 서원과 향약으로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남았는데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는 사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 북인은 그냥 광해군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해군은 중리배교 북인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해군의 실제 세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인도 없어지고요. 서인과 남인이 남아서 예손과 황국을 치르고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정조의 탕평 정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는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은 선조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을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또 일본을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저희 나라를 침략했고 이순신이 활약을 했고 이순신 하면 알죠? 거북선, 수군, 난중일기. 그 다음에 의병항쟁은 각제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임진왜란이 꽤나 길기도 했고 이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신분제가 동료됐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경복궁도 없어지고 토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상태가 돼버렸고, 일본은 에도 막부가 설립이 됐고, 우리를 도와주던 명나라는 쇠퇴하게 되고, 여진은 후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후금 이꼴 금나라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 그 다음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여러 차례 승리. 그래서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고요. 임진왜란은 이순신의 수군이 활약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기 때문에 훈련도감이 설치된 거예요. 그 다음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은 또 다시 우리한테 화해를 요청했고요. 우리나라는 또 그거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는요.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성립, 그리고 이게 답이 1번이네요. 네. 그 다음 조선시대는 이제 대동법 있어요. 대동법. 대동법과 균역법. 이제 대동법은 일단 특산물에 대한 조세개혁이에요. 그래서 광해군이 실시했고 경기도에 처음 시행했고요. 그래서 이 곡물 납부 방식을 변경했어요. 집집마다 해서 토지 결수를 따라. 그러니까 그냥 집이 있으면 내라가 아니라 토지까지 가지고 있는 부자들만 내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공납은 특산물만 내는 거였는데 이제는 특산물이 없으면 쌀이나 면포나 동전으로 내도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 필요한 건 어디 가서 사냐면 공인이라는 상인한테 가서 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특산물이 없으면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특산물을 사서 냈어요. 근데 살 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광해군이 이제 도와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균역법은 영조가 실시한 법인데요. 이거는 군역의 부담이에요. 군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군포를 1년에 1필로 줄여주면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비단을 내라, 요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조선 영조 때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함. 농민들이 납부할 군포를 1년에 1필. 그래서 이게 바로 균역법. 그 다음에 영조 때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실시된 수치제도로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균역법. 그 다음에 공남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재정 보충.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행.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미국,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했다. 이게 바로 대동법. 조선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했고, 토산물, 즉 특산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면포,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다. 이게 바로 대동법. 그러면 조선 후기 공납제 개편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던 상인, 바로 공인이죠. 공인. 그리고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 화폐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이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2년 시험 문제였어요. 박납의 폐단, 그리고 토지 결수에 따라 쌀로 공납을 거두도록. 그래서 바로 대동법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조선시대는 안용복의 독도만 암기하시면 돼요. 안용복의 독도. 그래서 가볼게요. 안용복, 독도. 조선 숙종 안용복, 독도. 안용복, 조선의 영토, 대한제국, 울도군에 관할, 독도.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개항기예요. 개항기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어요. 누가? 흥성대원군이.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보시면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병인박해 1번, 제너럴 셔머노 2번, 병인양요 3번. 이게 1866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4번, 신미양요 척화비. 되셨죠? 그 이제 병인박해는 천주교 박해로 프랑스 신부까지 죽이니까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입했어요. 이게 바로 병인양요고, 우리나라에서는 양원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항전했습니다. 그 다음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상선이었어요. 상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상선을 없앴어요. 그래서 쏴 죽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열받아서 침입한 게 신미양요예요. 그래서 어재현 장군의 광성보 항전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인데요. 흥성대원군한테 이제 우리 같이 무역하자라고 얘기하러 갔다가 흥성대원군이 계속 반대를 하고 안 해주니까 흥성대원군의 아빠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옆에서 백성들이 말려가지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프랑스는 천주교인에 대한 탄압을 구실로 강화도를 침략, 병인양요. 흥성대원군 척화비를 세운 배경,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오페레트 도구 사건. 제너럴 샤머너 사건의 구실로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 어제연 미국의 결사항전. 신미 양요. 신미 양요 이후에 흥성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워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한다는 의지를 널리 알렸다.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치해복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에요. 여기서 지금 불평등은 치해복권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됐는데요. 치해복권이라는 거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지어도 재판은 일본 가서 받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모군란이요. 이모군란은 별기군과 차별하고 밀린 월급인데요. 이 월급이 쌀에다가 겨와 모래를 섞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열받아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흥성대원군이 더 좋아서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지만 민비와 고종은 다시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청의 도움과 진압으로 이모군란은 끝납니다. 자, 문제요. 강화도 조약.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한다. 이게 바로 치해법권입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항구를 개항하고 해안 측량권과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는데 이러한 별기군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은 구식군인이 일으킨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1882년 구식군인들의 난, 이모군란,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식군대인 별기군 그리고 구식군인들은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있자 분노하여 봉기하였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고요. 그 다음에 군란이 발생하고 흥성대원군 재집권하고 청군이 개입했고 이거는 바로 이모군란의 결과인데요. 이모군란의 원인은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 다음 을사늑약인데요. 을사늑약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통감부를 설치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였고요. 이러한 강제적인 을사늑약에 대한 반응은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서 을사늑약이 틀렸다라고 을사늑약이 무효하다고 억울함을 알렸고요. 그 다음에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곡이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는 자결했어요. 자, 그럼 여기 일본인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거는 을사조약. 그리고 절차의 강제성 때문에 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을사조약 늑약은 통감부 설치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부임,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입니다. 을사늑약의 결과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뺏겼어요. 그리고 고종은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중,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체결된 뒤에 가야겠죠? 그래서 답은 다고요. 이 사건 때문에 고종은 퇴위당하게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알렌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강혜원을 만들었고 강혜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서양식 병원 강혜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면서 알렌 그리고 제중원으로 바뀌었다가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이 바로 강혜원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까봐 제가 적어놨어요. 방문국은 출판기관, 전환국은 화폐 만드는 기관, 기기창은 무기 만드는 기관, 그리고 원산학사는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육령공원은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 무단 통치인데요. 이제 1910년대 한일 병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요. 헌병경찰제, 태형령, 즉결처분권. 그래서 즉결처분권은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 후에 이제 처벌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처분이 가능한 게 즉결처분권입니다. 저희 조선인들한테만 이게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교사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다닐 만큼 엄청 엄격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땅들을 가져갔습니다. 3.1운동은 28 독립선언, 그리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됐고요. 이 3.1운동을 통해서 결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 때 모여서 했는데요. 대규모 만세운동으로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 토지조사사업, 1910년대 헌병경찰 태형령, 한국교원에게도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한 무단통치, 민족자결주의와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것은 3.1운동. 이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대규모 만세 시위. 그래서 요거는 결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고요.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는 33인의 대표, 그리고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는 유관순. 이거는 3.1운동입니다. 일제감정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라고 했죠. 그래서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이 되고요.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리고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었고요. 비상연락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미위원부, 미국의. 그 다음에 한국강복군 창설은 1940년대 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제, 연통제, 교통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한국강복군 창설. 한국강복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저희는 한국강복군의 활동을 볼게요. 국내 진공전전을 준비하였고 태평양 전제 때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다음 3.1운동 이후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가 통합되어 수립됐고요. 상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 됐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되었으며 한국강복군이 창설되었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다음 일제감정기 때는 사회운동을 볼 건데요. 사회운동은 신간에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었고요. 광주학생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평운동은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형평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장독립운동은 이거는 다 1920년대 얘기예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 홍범도 대한독립군, 청산리 대첩, 긴자집 북로군정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일본이 져서 기분이 나빠서 보복으로 때린 게 광도 참변이에요. 자유시 참변은 소련에 의해 독립군들이 죽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이것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백정은 갑오개혁 이후로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었어. 그래서 형평운동 전개. 신분제가 폐지되었으나 백정에 대한 편견이 여전합니다. 요거래서 형평운동.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나오죠. 이거는 봉오동 전투. 김자진의 북록군정서, 청산리 대첩. 그리고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동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거는 간도참변입니다.
1930년대 민족 말살 정책이고요. 민족 말살 정책은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한국신민화 정책, 창씨개면, 신사참배, 공성요배가 있어요. 내선일체는 일본과 조선이 한 몸이다. 그리고 일선동조론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그리고 상시개명은 일본식 성명. 그리고 신사참배와 공성유배는 이제 천황을 섬기는 걸 얘기한 거죠. 그때 일본의 종교는 거의 천황 이꼴 신이거든요. 그 다음 병참기지화 정책이요. 이건 이제 이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전쟁 중이니까 국가총동원법으로 저희 나라에 있는 거 다 들고 가고요. 징병, 징용, 위안부라고 해서 징병은 군대로, 징용은 공장으로, 그리고 위안부는 여자들을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남명 북양 정책을 통해서 남쪽에는 면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북쪽에는 양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민족 말살 통치. 일본식 성명 강요. 국가총동원법. 공출제도 실시.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징연병제와 징병제, 여성을 강제 노동. 이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예요. 그리고 천황에게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려고 했고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국민학교가 국민 이거예요. 한국신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자, 대한민국 수립과정인데요. 여기는 뭐가 나올지 몰라서 일단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조금 기억해주세요. 1945년 8월 15일 강복했고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해. 그리고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결정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한다고 났고, 근데 이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냉전 관계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1, 2차가 다 결렬이 돼요. 그래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게 되고요. 유엔은 그냥 너네가 너네 국가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남한은 북한이 거부하니까 함께 하고 싶지만 일단 남한이라도 하자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는 동안에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김구와 김교식 같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를 따로 할 순 없다. 이렇게 했던 무리들은 남북에 협상하러 갔지만 사실은 실패로 끝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1948년 5월 10일에 남한 총선거가 실시가 되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문제가 유엔에 이강되고 난 뒤에는 50총 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고 5년간 미영 중소의 신통치 실시.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그리고 김구와 김교식이 38도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갔고 이거는 남북협상. 그 다음 이제 혹시 몰라서 김구과 한 개 더 넣어놨어요. 김구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고요. 그리고 남북협상에 참여했죠. 그 다음 6.25 전쟁인데요. 6.25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한 사건이고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돼서 이제 남은 게 요 경상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저희가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평양으로 진격한 뒤에 중국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휴전을 결정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북한군이 남신 깨지 3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성을 넘어서 평양을 점령하였다. 이 말까지 하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되찾았던 순간. 그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남친 그리고 서울의 수복. 그러면 그 중간에 일어나야 하는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저희 나라가 한번 뒤엎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한 뒤에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중국군 개입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정부입니다. 저희 나라 첫 번째 정부는 이승만 정부고요. 이승만은 미국 원조로 300 산업이 발달. 300은 세계 흰색인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설탕, 면직물입니다. 그 다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이제 친일파 처단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이 나오는데요. 농지개혁법은 땅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돈을 주고 국가가 구매를 해서 다시 또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실제로 거의 90%가 소작농이었던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된 거죠. 그 다음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4.19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고 하와이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이승만 정부 300산업. 재헌국회는 친일파 청산. 그래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이승만 정부, 그래서 친일파 청산. 그리고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고 학생과 시민들의 전국적인 시위 전개가 있었고 김주열 시신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게 됐습니다. 3.15 부정선거 전국에서 일어남 그리고 대통령 하야. 그래서 4.19 혁명이고요. 3.15 부정선거, 4.19 혁명, 이승만 대통령 하야. 그 다음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는 한일 수교협정을 체결했고요. 새마을운동 실시했고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유신헌법 제정했고 7.4남북 공동성명을 하면서 북한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 단어가 나오면 아 박정희 때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게요. 유신헌법, 새마을운동, 한일협정,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일어난 게 베트남 파병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파병 기억해 주시고요. 경제개발 5개년, 근면자주협동, 새마을운동, 전태일, YH 무역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고요. 그럼 박정희가 있었던 그때가 1960에서 1970년대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해당하는 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요. 그 다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이라고 하는 통일원칙을 제시한 게 7.4 남북 공동성명으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 다음은 전두환 정부인데요. 전두환 정부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그래서 광주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일어났고 결과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일어났고 그거를 우리는 6.29 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에 맞서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1980년 비상계엄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6.29 민주화선언 그 다음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6월 민주항쟁 박종철 이한열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 나라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직선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노태우 정부요.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 했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이요.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지방자치제 실시, 그리고 IMF가 터졌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외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김영삼 정부 금융실명제. IMF 외환위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2022년 한국사가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달라요. 그리고 범위가 바뀌고 나서 좀 더 근현대사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기출만 보나요라는 시리즈의 한국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